전쟁에서 활약하고 있는 무인기와 드론으로 인해 대드론 탐지 체계 확보에 뛰어들고 있는 군사 강국들로 인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산 A사 레이더 개발사인 RF코어사는 이번에 확보한 저고도 탐지 레이더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면 저고도에서 무인기와 드론뿐 아니라 순항 미사일과 전투기도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저고도 안티드론 체계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과 휴전선에 위치한 주요 군사시설의 저고도 탐지 레이더가 대량으로 도입될 것이고, 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무인기와 드론이 작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산 A사 레이더의 출력을 키우고 여러 체계를 한 개로 묶어 운영하면 저고도에 내려온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점점 강력해지면서 크기는 작아지는 높은 출력의 질화 갈륨 소자가 완성되면 소형 A사 레이더의 성능은 더욱더 확대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완성된 A사 레이더는 다양한 탐지 체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핵심인 A사 레이더가 KF-21 전투기뿐 아니라 대드론 탐지 체계에서도 국산화되어 실전 배치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정학적 사유로 해외 장비의 수출이 제한되는 국가에는 준비된 국산 A사 레이더를 적극 적용함으로써 제한 사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곤충 크기의 RCS를 가진 작은 드론을 탐지하는 것은 군사 강국들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운 첨단 탐지 기술로 국내 연구진은 작은 새나 곤충이 이동하는 속도와 패턴이 드론이나 무인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같은 RCS 값을 가져도 곤충인지 드론인지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날아오는 새나 곤충에서 나오는 RCS 특성과 플라스틱이나 복합재에서 반사되는 RCS 특성은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파악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까지 탑재하면서 빠르게 표적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A사 레이더 소자에서 빔을 어떻게 활용할지 자유자재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포밍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수십 개의 소재가 따로 움직여도 탐지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면 드론 한 대를 탐지하는 것을 넘어서 탐지 범위 내에 수백 개의 군집 드론이 출현해도 자세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탐지 성능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산 대드론 탐지 레이더는 120도 각도로 전방위 탐지가 가능하며 다양한 속도로 이동하는 모든 물체를 단 몇 초 만에 탐지해 수백 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집 드론 같은 경우는 가장 위험한 표적을 분리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국산 대드론 탐지 레이더는 작은 A사 레이더 체계로 구성되어 수십 킬로그램의 불과의 장갑차 등에 장착해 활용할 수 있으며 레이저 무기에 통합하거나 연동해 탐지부터 요격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제 드론 탐지 레이더가 수백 킬로그램으로 무거워 지상에서 고정형으로 운영하는 반면 국산 대드론 탐지 레이더는 이보다 발전된 소자로 인해 냉각 시스템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을 활용해서 방공 레이더와 연동해 침투하는 북한 드론이나 무인기를 도심지에서 이동하면서도 추적이 가능해 작으면서도 위력은 강력한 대드론 탐지 체계를 우리 손으로 완성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RF코어사는 2010년 말부터 민군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레이더의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를 상용화하기도 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안티 레이더 부분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기관인 기상청 등에 A사 레이더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인기와 드론을 군사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드론 탐지 레이더 기술 또한 먼저 개발하면서 무인기와 드론 기술뿐 아니라 대드론 탐지 체계에서도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대드론 탐지 레이더는 뛰어난 탐지 능력과 분석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한 세트 가격이 수십억 원으로 상당히 비싸 많이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긴급 사업을 진행했지만 몇 세트 도입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커봐야 2-3m 정도의 적어도 무인기와 수십 센티미터급 드론이 복합재로 이루어져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탐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탐지거리 5km 정도의 듀얼밴드 A사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기계식 레이더가 아닌 A사 레이더 TR 소자를 적용하고 360도 방향으로 표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적은 출력으로도 빔포밍 기술을 활용해 의심되는 전파를 집중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시에는 빠르게 넓은 범위를 스캔하며 A사 레이더 소자를 활용해 10km 범위 360도 탐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심되는 물체가 이동하면 집중 탐지해 어떠한 물체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적이 확인되면 기관포 포대에 정보를 전송해 합동 작전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저고도에서 운용되는 A사 레이더를 독자 개발하며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드론 탐지용 저고도 레이더 분야가 빠르게 국산화되고 있습니다. RF코어사는 방위사업청의 저고도 안티드론 체계 사업에 필요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순수 국내 기술로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심 부품인 빔포밍 칩을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것이 주목됩니다. 소수 국가만 보유한 이 칩은 목표물을 탐지하는 알고리즘 구현의 핵심 요소로 고도의 신호 처리 기술 없이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번 국산화 성과로 국내 레이더 기술이 이스라엘 등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고성능의 A사 레이더 TR 소재를 개발했다고 해도 빔포밍 칩 기술력이 없으면 A사 레이더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며 많은 소자가 집적되어 대형 A사 레이더가 아닌 적어도 드론을 탐지하는 소형 레이더에서는 출력의 한계로 빔포밍 기술이 더 정교해야 하며 이스라엘과 독일, 미국 등 소수의 방산 기업에서만 완성한 기술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번 국내 개발 성공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자폭 무인기 전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소형 스텔스 정찰 드론까지 이미 드론 작전사령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드론과 무인기 전력을 빠르게 확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탐지하기 어려운 북한의 무인기를 식별하는 적어도 대드론 탐지 레이더 사업을 긴급 사업으로 설정해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완성된 국산 대드론 탐지 체계는 북한의 무인기나 드론 공격이 예상되는 군사시설, 정부시설, 공항 등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서 주 사업자로 하나 시스템이 선정되었지만 국내 중소기업인 RF코어사가 탐지 레이더의 핵심인 A사 레이더를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고도에서 운영되는 자폭 드론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비물 발사의 주변을 스캔하고 다양한 목표를 감지하는 동시에 추적까지 필요한데 대드론 차단 작전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기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과 네오디뮴 공급 제한 조치로 인해 미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의 핵심 모듈에 네오디뮴 금속과 자석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은 전투기에 활용되는 히토류와 네오디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히토류 금속 중에서 가장 대장격인 네오디뮴은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7%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필리핀이 12%, 그 외에 미국과 일본, 독일, 베트남, 네덜란드가 0.2에서 3%씩 담당하고 있어 거의 의미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네오디뮴 수출 통제로 인해 선진국들은 네오디뮴 확보에 비상이 걸렸으며 자국에서 광산을 새로 개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도입한 광물을 재련하는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첨단 무기 생산에 필요한 네오디뮴 금속은 대량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1순위로 국산화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발 사업에 성공하면서 친환경적이고 고순도의 네오디뮴 금속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면서 앞으로 첨단 민간 산업뿐 아니라 무기체계 성능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네오디뮴 금속과 자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국산 무기의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히토류 광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련 기술이 부족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국가들과 협력하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첨단 무기 및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오디뮴에 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단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게 되면서 큰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도입한 핵심 부품과 금속을 활용해 완제품으로만 개발했었던 대한민국이 군용 반도체 국산화에 이어서 히토류 중 대장격인 네오디뮴 금속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완성해 안정적인 무기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생산기술원은 세토피아사가 재련하는 금속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X선 형광분석기로 불순물 함유량을 확인했으며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까지 동원해 고순도임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세토피아사가 재련한 네오디뮴 금속이 중국이 재련한 네오디뮴 금속보다 월등히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베트남으로부터 도입한 네오디뮴 산화물에서 국내 고순도 재련 기술로 금속을 뽑아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핵심 전략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히토류 금속을 재련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중국은 네오디뮴 금속 제조 기술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히토류가 포함된 광물을 가지고 있어도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네오디뮴 금속으로 재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토피아사가 개발한 네오디뮴 산화물 금속 재련 기술은 중국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베트남으로부터 도입한 네오디뮴 산화물을 재련해 네오디뮴 자석을 생산할 수 있는 베이스 금속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발 성공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무기 개발 방산 대기업들도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었던 네오디뮴 금속과 자석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어 앞으로 무기 생산과 개발 과정에서 중국의 입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급망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히토류 금속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진행되면 국내 방산업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는 히토류 금속에 대한 독점을 깰 수 있는 방안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국내 세토피아사는 베트남과 합작사를 세워 히토류 원료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확보한 재련 기술을 이용해 네오디뮴 금속을 산업 현장에 제공할 방침으로 중국의 독점으로 인해 비싸진 네오디뮴 단가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공급 독점의 폐해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시장의 경우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 부품인 다양한 모터들이 전 세계 전기 에너지 55% 이상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터의 효율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전 세계적인 전기 소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네오디뮴 자석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 산업 분야에서 네오디뮴 자석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수출 보복을 당했었던 일본은 네오디뮴 자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토류는 무기 체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2018년 미국은 중국산 히토류가 무기 생산의 70%나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산 히토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중국의 수출 제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네오디뮴 소재와 자석을 국산화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어 자국에서 이러한 기술이 완성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각종 미사일과 광학체계의 성능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연구 모터와 미사일 구동계, 어뢰 등 움직이는 모든 장치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전할수록 네오디뮴 금속과 자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각국에서는 네오디뮴 금속과 재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업체인 세토피아사가 고순도 네오디뮴 금속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산업계와 방산업계가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네오디뮴 금속은 순도 99.8% 1등급 제품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고등기술연구원이 성분 분석을 통해 고순도로 개발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첨단 무기 생산에 있어 주요 소재인 네오디뮴 자석을 만들 수 있는 네오디뮴 금속 제조 기술을 국내 기업이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고순도 네오디뮴 금속 제조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KF-21 전투기에 필요한 네오디뮴 자석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무기 생산과 첨단 장비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전기차와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소재로 네오디뮴 히토류를 가공해 금속으로 만들고 이를 가장 강력한 연구 자석인 네오디뮴으로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연구 자석으로 네오디뮴이라는 히토류와 붕소, 철 2대1대 14 비율을 소결 방식으로 합금하여 만든 자석입니다. 연구 자석은 현재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와 충전기의 핵심 부품으로 네오디뮴 자석의 성능에 따라 전체 시스템 성능이 좌우될 정도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고성능 전기차는 각각의 바퀴의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전기모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동력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내연기관의 엔진에 해당하는 전기모터의 성능을
성능을 높이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모터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 자석의 성능이 높아야 하며 이 때문에 가장 강력한 자석인 네오디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고순도의 네오디뮴 금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련 기술은 중국이 독점하고 있어 미국 등 첨단 무기와 산업을 가진 선진국들도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정책이 강화되면서 반도체 장비와 기술 도입을 제한하자 중국은 이러한 압박을 돌파할 수단으로 히토류 수출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협상으로 돌파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히토류 시장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히토류 장악력은 가히 절대적으로 몇 년 전 일본에 가한 히토류 금속 수출 제한을 통해 협상 테이블에 앉혔을 정도이며 중국의 무역 보복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보잉사가 개발한 FA-18 호넷 전투기는 고바등각 환경에서 기체 전체가 롤링으로 요동치며 그대로 추락하는 윙락 현상이 발생되어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기체와 연결된 구조물을 추가해 와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고바등각 실속 상태를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해 레드호크 훈련기는 고바등각 비행 성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고 건너뛰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윙락 문제는 상당히 골치 아플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은 전투기의 극한 기동성을 연구하기 위해 X-31이라는 시험기를 독일과 협력해 개발했으며 이러한 시험 기체를 통해 추력 편향 노즐과 아음 속에서도 고기동성을 갖출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을 정도로 전투기의 고바등각을 높이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X-31 시험기를 통해 미국과 독일은 90도 이상 수직 비행에서도 실속에 빠지지 않고 방향을 자유자재로 전환할 수 있을 정도의 고기동 성능을 시연했지만 KF-21 전투기가 70도 고바등각을 아음 속 비행 상태에 에서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KF-21 전투기의 비행 성능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바등각 비행은 일반 엔진을 적용한 전투기가 후방에서 따라붙는 적 전투기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필살기로 활용될 수 있어 실속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KF-21 전투기가 안정적으로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지상에서 극한 기체 구조물 시험에 착수한 데 이어서 가장 위험하다는 고바등각 비행 시험에서도 실속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비행을 구현하는 데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이 양산하고 있는 KF-21 전투기의 뛰어난 성능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퇴출시키고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을 새로운 공동개발 파트너로 편입시키기 위해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며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와는 달리 KF-21 전투기는 성능이 확인되었으며 공동개발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잉사에서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레드호크 훈련기는 고바등각 비행에서 설계 문제로 인해 기체가 자동으로 흔들리는 스핀 현상에 빠지는 문제가 있으며 보잉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바등각을 제한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보잉사가 레드호크 훈련기를 FA-50 경공격기처럼 본격적인 무장을 장착하는 전투기로 개량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전투기로 개량하는데 큰 단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만큼 전투기의 고바등각 비행은 실속을 내포하고 있으며 추력 편향 노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비행기는 실속 상태에서 비행 성능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바등각 비행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기종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고바등각 비행이 중요한 이유는 공중전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이 빠르게 근접할 경우 고바등각 비행이나 코브라 기동, 무중력 기동 등 다양한 특수 기동을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생존 수단을 반드시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바등각이 가능한 기체에 추력 편향 노즐이 장착된다면 이러한 극한 기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적이 발사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기체를 회전시켜 회피할 수 있습니다. 고바등각 비행 시 기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 강국들이 전투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며 시험 비행을 수년 동안 진행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투기의 고바등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급기동 상태를 구현하지 않지만 러시아는 항공역학을 중시하고 공중 전시 고기동성에 집중해 기체를 설계하기 때문에 고바등각 비행 성능이
비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출현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100지 정도의 중력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한 비행 방향 전환이 가능하지만 수십 미터 이내에서 표적 전투기가 고바등각 비행으로 고기동성을 구현하게 되면 공대공 미사일의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두동강 나거나 회전각이 커지면서 표적을 추적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전투기가 고바등각 비행으로 고기동성을 구현하는 것은 상당한 항공역학 기술로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항공기의 고바등각 한계치는 30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저속 고바등각 상태에서 조종력을 상실했을 때 조종력을 다시 회복할 수 없어서 대부분 저속 비행 시 고바등각 비행 조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비행합니다. 그에 비해 전투기의 고바등각은 50도 정도로 일반 항공기에 비해 높은 고바등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속에서 고바등각 비행을 실시하면 조종력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비행 자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바등각 비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기체만 고바등각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사일이 발달한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고바등각은 기체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분류되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는 전투기의 고바등각 능력을 위해 추력 편향 노즐이 장착된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의 70도 고바등각 비행 성능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KF-21 전투기의 고바등각 비행은 고도 11km 상공에서 성공했는데 이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바등각은 비행 시 주날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양력을 일부러 줄인다는 의미로 중력이 높아져 언제라도 실속해 추락할 수 있으며 KF-21 전투기가 고바등각 비행을 실시하다 조종력을 상실하게 되면 추락을 방지할 수 있게끔 스핀 회복 장치를 장착하고 진행했습니다. 스핀 회복 장치는 조종간으로 비행 제어가 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비상 수단으로 낙하산을 펼쳐 스핀을 회복하는 장치입니다. 이 때문에 KF-21 전투기의 고바등각 시험 비행이 높은 고도에서 이뤄졌습니다. 만약 KF-21 전투기가 조종력을 상실한 뒤 복구하지 못하게 되면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낙하산이 펼쳐지고 조종력을 회복한 뒤 엔진을 가동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KF-21 전투기가 본격적인 양산에 착수한 가운데 고바등각 비행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면서 극한의 비행 조건에서도 안정된 성능이 발휘되는 것을 최초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군용 항공기 제작업체인 보잉사는 레드호크 훈련기의 고바등각 비행 안전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했으며 KF-21 전투기는 70도 고바등각 저속 비행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의 전투기 제작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군력을 첨단화하기 위해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촉박한 시험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첨단 성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십 년간 전투기를 만들었던 러시아와 미국, 유럽 등 주요 항공 선진국들은 각종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오랜 시간 비행 데이터가 쌓여 신형 전투기나 신형 항공기를 개발할 경우 좀 더 쉽게 완성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들 국가들보다 한두 단계 떨어지는 전투기 개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항공 선진국인 프랑스와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이 최상위권이며 중국과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상위권 항공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 차이는 복잡한 전투기로 갈수록 더욱더 두드러지며 T-50 훈련기를 개량한 FA-250 경공격기를 제작한 경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대형 전술기, 그것도 상발 엔진을 장착한 KF-21 전투기가 고바등각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신기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